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 설계를 도와드리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위한 보험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생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현명하게 설계해 나가는 방법 찾아가 보시죠. 자, 인생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검색 후 아래에 나오는 방법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현명한 인생 설계를 위해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분 한 분 시청자 여러분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윤혜수 전문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보험 파트너 윤혜수입니다. 네, 여러분의 보험 파트너로서 오늘 또 어떤 정보 이야기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어서 장유한 전문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꽃보다 혈관 질환 보험 전문가 장유한입니다. 저와 오늘 봄꽃 같은 시간 되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 봄꽃 같은 시간 전달해 주시리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수연 전문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의 아이돌, 치매 재가 전문 보험 전문가 배세연입니다. 네, 오늘 제가 꽃 같은 분들과 또 아이돌 같은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네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세 분의 미녀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셔야겠죠?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암보험인데요. 윤혜수 전문가님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 치료비가 굉장히 만만치 않다 보니까 사실 이 암보험은 누구나 준비를 해야 하는 보험이다라고 잘 알고 계시긴 하는데 사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참 막막하고 헷갈리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런 내용들 관련해서 전문가님께서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주신다고 하네요. 자,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보험 파트너 윤혜수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분들께 암보험을 왜 가입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와 최근의 암 치료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암보험에 대해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 제대로 정리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전문가님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 자세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는 암보험과 암치료비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암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죠. 특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일 무서워하는 질병 1위가 암일 겁니다. 암이 왜 무서운지 암의 한자를 한번 살펴보면요. 한자에서 보시면 입구자가 3개가 달려있고 매산자가 있죠. 옛날에는 나쁜 음식을 산처럼 많이 먹어서 암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 입구 한자 3개를 가지고 각각 돈, 체력, 고통의 구멍이라고 합니다. 이 3가지가 구멍으로 산처럼 빠져나간다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아무리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암 하나만큼은 제대로 준비하고 싶은 게 여러분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게 이렇게 무서워하는지 궁금하신 적 있으세요? 글쎄요. 저도 암이 많이 발생한다라고는 들어봤는데 사실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서워하는 것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죠. 제가 오늘 암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자세히 그리고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보건복지부의 2021년 암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 수명 83.6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8.1%라고 합니다. 남자는 5명 중에 2명, 여자는 3명 중에 1명이 암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10명 중에 4명이 암에 걸린다는 거니까 생각보다 암 발병이 너무 많죠. 네, 그러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아서 좀 놀라운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암 환자 수는 얼마나 많은가요?
네, 주변에 암 환자가 많다고는 들었는데 대체 얼마나 많은 환자가 있는지 아마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쉽게 느끼실 수 있게 통계 자료로 보여드리면요.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우리나라 암 환자 등록 수치입니다. 21년도 기준 자료인데요. 암 환자 전체 발생자 수가 27만 7,523명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 암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느껴지시나요? 글쎄요. 27만 명. 이 사실 숫자로는 잘 와닿지 않거든요. 대체 얼마나 많은 환자 수라는 걸까요? 단순 숫자로는 많은지 적은지 전혀 실감이 안 나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수치들을 토대로 제가 좀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비교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전국의 택시 대수가 몇 대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 택시 조합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화면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체 택시 차량 대수가 24만 7,937대입니다. 비교를 하면요. 전국 택시 차량 대수보다 암 환자로 등록된 환자 수가 무려 3만 명이나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MC님, 밖에 나가서 하루를 돌아다니면 길에서 택시 몇 대 정도 보실 것 같아요? 길에서요. 택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적어도 한 2, 300대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아요. 길에서 택시 보는 건 너무 흔하죠. 그렇게 흔히 보이는 택시 대수보다 암 환자 수가 더 많다니 너무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네, 그러네요. 이처럼 암은 이제 정말 흔한 질병인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암 발병률과 순위를 눈으로 직접 보고 나니까 저는 조금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음주하고 흡연을 멀리하고 육류와 채소를 골고루 먹으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운동하는 건강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좋은 생각이에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미리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건강 관리 정말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사실 남자와 여자에게 발생하는 암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우리 전문가님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남자와 여자의 암 발생률은 당연히 다른데요. 우선 남성부터 말하자면 폐암,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순으로 발병이 높았습니다. 폐암은 예전에는 무조건 담배, 흡연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에는 미세먼지와 황사, 구워 먹는 고기, 즉 삼겹살 같은 이런 직화 육류의 조리 연기로 인한 폐암 발병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위암과 간암은 어떤 것에서부터 영향이 있을 것 같으세요? 위암과 간암, 아무래도 좀 식습관과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맵고 짠 음식들 때문 아닐까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음식의 트렌드를 보면 항상 매운 음식이 상위권에 올라와 있죠. 매운 볶음라면도 전 세계적으로 인기이고 떡볶이는 말할 필요도 없는 항상 인기인 상품이고요. 이렇게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하는 데다가 국물 있는 그것도 얼큰한 국물 음식과 함께하는 식생활 습관이 위암과 간암 발병률을 높이고 있어요. 여성의 암 발병률은 남성들과 크게 다른데요. 살펴보면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 위암 순이었습니다. 유방암과 갑상선암은 여성분들에게 흔하게 많이 보일 만큼 발병률이 높은 암이라서 당연할 거라고 생각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놀라운 건 의외로 남성과 여성 모두 대장암이 3위에 위치하고 있어요. 대장암의 발병률이 높아진 것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이제 음식이 없어서 굶는 사람이 없잖아요. 소화가 제대로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음식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 음식물 찌꺼기가 몸속에 남아 있어서 그로 인해 대장암의 발병률이 높아졌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좀 수치를 콕 짚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와닿는 만큼 너무 무섭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전문가님? 암이 분명히 무서운 질병이기는 한데요. 암을 없앨 수 있는 암 치료 기술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덕에 암 환자의 생존율도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보통 병원에서는 암이 발병해서 치료를 시작하고 5년이 지날 때까지의 경과를 보면서 암 완치 판정을 내리기 때문에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2017년에서 2021년까지의 암 환자 5년간 생존율은 72.1%로 10명 중에 암 환자 중에 7명 이상은 충분한 치료를 받으면 5년 이상 생존이 가능하고요.
남성의 생존율은 66.1%인데 반해 여성의 생존율은 78.2%로 여성의 생존율이 남성보다 무려 12%나 높았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생존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나 좀 생존율이 높아진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 의료 기술의 발전 덕분인데요. 예전에는 암에 걸리면 치료비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암보험금을 지급받아서 100% 치료비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아프면 엄마들이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만 했죠. 거기다 암에 걸리면 99% 사망한다는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홀수년, 짝수년으로 국민들에게 암 검진을 무료로 해주고 검진 기술의 발달로 조기 암 진단율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암에 걸려도 사망하지 않고 관리하면서 오래 살 수 있다는 인식이 많아졌죠. 그래서 이제는 고가의 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암 치료비를 제대로 준비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네. 암 치료라고 하면 사실 저는 뭐 수술이나 항암 치료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좀 떠오르는데요. 이런 치료 방법들 외에 또 다른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맞아요. 대부분 암 치료받는다 하면 수술, 항암 치료 딱 두 가지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최근에 의료기술 발달로 다양한 치료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공격할 암세포만 치료하는 표적 방사선 약물 치료도 있고요.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가면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호르몬 치료, 최근 꿈의 암치료기라고 불리는 중입자 치료, 로봇을 이용한 수술 방법인 다빈치 로봇 수술 등등 정말 다양하고 효과적인 암 치료 방법들을 많이 사용해서 암 환자의 생존율과 완치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다양한 암 치료 방법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네, 요즘 꿈의 암 치료라고 불리는 중입자 치료기에 대한 얘기는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먼저 중입자 암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중입자 암 치료는 탄소 등의 원자 핵을 이용해 암이 발생한 해당 부위에 안전하게 정밀 타격해서 다른 부위에 영향이 전혀 없게끔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치료 방법이고요. 고통도 거의 없고 완치율도 가장 높은 치료입니다. 네. 그러면 이 수술 없이 방사선 치료만으로도 암세포를 모두 없앨 수 있는 건가요? 네, 중입자의 가장 큰 장점이 입원과 수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지 않게 암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죠. 다만 단 1회로 끝나는 치료가 아니라 암에 따라서 최대 1년의 치료 기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네. 쉽고 빠르고 거기다가 수술 같은 고통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누구나 다 이 중입자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다만 아직까지는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 췌장암 같이 일부 암에만 적용 운영하고 있고요. 차차 모든 암으로 확대되는 중입니다.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첫 치료를 받기까지 무려 2년이나 걸릴 만큼 치료를 원하는 대기자가 많기도 합니다. 중입자 치료는 누구나 완치가 가능하지만 누구나 받을 수는 없어요. 바로 치료비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방송 뉴스에도 여러 차례 나왔지만 평균 치료비가 7, 8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치료예요. MC님, 저 지금 당장 7만 원만 빌려주세요. 7만 원이요? 네, 이렇게 7만 원이라는 돈도 우리 같은 서민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근데 7천만 원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돈이죠. 하지만 만약에 내 목숨을 7천만 원에 살 수 있다면 그래도 터무니없이 큰 금액으로 느껴질까요? 어떻게 해서든 7천만 원이라는 돈을 마련해서 삶을 더 살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필요성을 느낀 보험회사에서 큰 암 치료비를 쉽게 준비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아, 저 뭔지 알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전문가님 암 진단비 얘기하시려는 걸까요? 맞죠? 네, 절반은 맞고 절반은 오. 틀렸습니다. 네. 만약 암 진단비로 7천만 원을 준비하려면 제 나이에도 아마 보험료가 한 달에 20만 원 나올걸요? 암보험만 20만 원이라면 너무 부담이 될 겁니다. 네, 그러네요. 암보험만으로 20만 원을 내야 한다니 다른 보험들도 좀 준비를 해야 하는데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네, 당연히 있죠. 이제는 암 치료를 두 가지 방향으로 보셔야 합니다. 우선 전통적인 암 진단비. 암 진단비는 내가 치료에 집중하는 2, 3년 동안 남은 가족들이 써야 하는 생활비의 목적으로 써야 합니다.
만약 암 진단비를 받아서 치료비로 사용을 해버린다면 남은 가족들의 생활은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하거든요. 때문에 암 진단비는 생활비로만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바로 암 주요 치료비 보험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암 주요 치료비 보험이요. 이름이 좀 생소한데 어떤 보험이죠?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최근 보험사에서 판매되기 시작을 했는데 암과 관련된 직접적인 처치, 치료를 했으면 내가 사용한 금액에 상관없이 매년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매년 작은 치료라도 하게 되면 적게는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또 금액은 많게는 2천만 원씩 해마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중입자 치료를 받아도 비용 부담이 없는 보험이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전문가님, 이 암 치료비 보험은 혜택이 큰 만큼 보험료가 좀 비싸진 않은가요? 역시 보장이 좋은 만큼 비쌀까 봐 걱정이 되시죠. 저도 암 환자 가족이라서 이 보험이 나왔을 때 처음 딱 든 생각이 보장은 좋은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면 어떡하지 였어요. 그런데 너무 다행인 건 아직까지 지급 내역이 없는 신상품이라서 보험료가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험료는 나이와 가입 조건, 선택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암 진단비 보험을 가입한 것과 비교해도 적정하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군요. 보험료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하니까 마음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키포인트가 될 주의점 하나 짚어주세요. 네, 암은 큰 돈이 들어가는 치료니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집에 있는 암보험 증권부터 꼭 다시 확인해 보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암보험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아주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는 정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도 만나보셔야겠죠?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바로 혈관 질환입니다. 자, 날이 추워질수록 신경 써야 하는 질환이 바로 혈관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내용 관련해서는 장유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혈관질환보험 장유한 전문가입니다. 건강하려면 혈관 건강 절대 무시할 수 없죠? 몇 달 전에 저희 어머님께서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때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고 막막해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부모님께서 갑자기 아프시면 아마 누구나가 다 그러실 거예요. 지금은 저 어때 보이시나요? 밝아 보이죠? 그 이유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다면 여기에 있지 못했겠지만 저는 보험으로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를 어머니께서 받으셨고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지금은 저희 가족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이젠 젊은 층도 안심할 수 없는 혈관 질환.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제가 혈관 질환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자 오늘 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또 힘든 일을 겪으셨다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이런 일을 실제로 겪으셨던 만큼 오늘 이야기해 주시는 내용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겨울이 유독 추웠잖아요. 이런 추운 겨울에 더욱더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혈관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질환들이 좀 생기는지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로 추운 곳에서 갑자기 따뜻한 실내로 이동을 하거나 반대로 찬 공기를 갑자기 마실 때 혈압이 급격하게 변동을 하게 되면 혈관이 수축하거나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이 터질 위험, 즉 뇌출혈이 증가하게 되죠. 좁아진 혈관 내에 혈전이 생기게 되면 뇌경색이 발생합니다. 어르신분들은 혈관 질환이 다 나으시더라도
면역이 떨어지셔가지고 회복하시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운동량 감소로 혈액순환이 저하됩니다. 겨울철에는 추워서 실내 활동이 늘어나고 운동량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운동을 안 하게 되면 혈류 흐름이 둔화되면서 혈전이 쉽게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MC님은 운동 평소에 많이 하시나요? 아, 운동이요. 사실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제가 요즘 저도 운동을 못해서 체중이 많이 늘어났는데 건강검진을 했더니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손발도 자주 붓고 그러는데 운동을 안 하게 되면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높아져서 운동 부족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평소 운동으로 인한 관리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MC님 혹시 이번 연말에 회식 많이 하셨나요? 네, 운동도 안 하는 주제에 연말 연시에 술도 많이 먹고 좀 회식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혈관 질환이 생기는 세 번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연말 연시에 회식으로 인해 과음과 폭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건강을 악화시키게 되고요. 나트륨 섭취가 증가하면 그로 인해 혈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요즘 단짠단짠 음식 많이 드시잖아요. 입에서는 맛있지만 건강을 위해서 조금은 싱겁게 음식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본격적으로 혈관 질환을 말하기에 앞서서 고혈압 절대 빼놓을 수 없죠. MC님은 혹시 MC님 혈압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저는 병원에 가면 이 혈압 기계에 혈압을 재는 게 습관인데 보통 120에 70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와, 그럼 MC님은 고혈압 정상범위시네요. 건강관리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네, 정상범위 고혈압은 80에서 120입니다. 혈압이 80 이하거나 120 이상이면 지속적으로 혈압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 30세 이상 남자 3명 중 1명, 여자 4명 중 1명이 고혈압 환자인데요. 이는 약 전체 인구의 30% 정도라고 합니다. 30%라니까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많은 수치의 고혈압, 이 고혈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전문가님? 네, 고혈압은 혈관 내 압력이 정상 범위를 초과하는 만성 질환으로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늦게 나타나서 오랜 시간 방치하게 되기 쉽고 오랜 시간 지속하게 되면 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증상으로는 두통, 어지러움, 숨차고, 두근거림, 코피, 혈뇨, 시력 저하, 피로감 등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무서운 증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고혈압 발병 원인이 따로 있을까요? 고혈압 환자들의 대표적인 발병 원인을 살펴보면 고혈압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만성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유전적으로 고혈압을 일으키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특정 유전자 변이가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는 후천적인 요인으로 짜게 먹는 습관, 과음과 흡연, 그리고 스트레스, 칼륨 섭취 부족, 당뇨병 등이 있습니다. 발병 원인을 보면 서구적인 식습관으로 인한 것들과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먹는 유행에 익숙한 음식 습관들이 원인들이죠.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나 흔하게 발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증상이 따로 없다고 하니까 마치 시한폭탄 같은 질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고혈압 때문에 생기는 또 다른 혈관 질환들도 있을까요? 네, 있어요. 고혈압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합병증이 동반되기 때문인데요. 혈압이 높아지면 높은 혈압으로 인해 혈관이 손상되어 뇌, 심장이 망가지고 방치하게 될 경우 실명이 이어서 심장병 사망 위험도 4배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네, 고혈압이 있다고 하면 이 심장이나 뇌 쪽으로 합병증이 생긴다라는 점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혈압과 친구처럼 붙어 다닌다고 하는 이 당뇨병은 어떤가요? 당뇨병도 고혈압처럼 많이 앓고 계신 만성 질환인데요. 고혈압 환자가 3명 중에 1명이라면 당뇨병 환자는 10명 중에 1명 정도로 앓고 있다고 합니다. 당뇨도 마찬가지로 당뇨 그 자체가 무서운 것보다 합병증이 너무나 무서운 병인데요. 당뇨 합병증에는 망막에 산소와 영양 공급을 하는 모세혈관이 손상되어 생기는 당뇨성 망막병증,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전이 생겨 혈류를 막으면서 생기는 심근경색증, 뇌혈관 질환, 흔히 당뇨발이라고 하는 족부병증은 심할 경우 사지를 절단할 수 있는 당뇨 합병증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내용들 들어보니까 당뇨병도 너무나 무서운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병이 있다면 우리 혈관 질환 관련한 보험은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혈관 질환 보험이라고 하면 뇌혈관 질환 보험이 있고 심장혈관 질환 보험이 있는데요. 먼저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뇌혈관 관련 특약 종류에는 뇌출혈 진단, 뇌졸중 진단, 뇌혈관 진단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인데요. 뇌출혈 진단비는 말 그대로 혈관이 터져서 출혈에 대해 보상하며 보상 범위가 가장 좁은 특약입니다. 뇌졸중 진단비는 뇌경색을 포함한 대뇌 동맥 협착까지 보장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뇌혈관 진단비는 뇌출혈, 뇌졸중 외에 기타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까지 보장을 해주는 특약으로 뇌질환 관련 보험을 처음 알아보시는 분이 만약에 계시면 뇌혈관 진단비로 알아보시는 게 유리합니다. 네, 가장 넓은 범위인 뇌혈관 질환으로 준비를 해두어야 하는군요. 자, 그러면 심장질환 보험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네,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허혈성 심장질환이란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심장 근육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을 때 나타나게 되는 질환으로 협심증이나 급성 심근경색증이 허혈성 심장질환에 속하는데요. 허혈성 심장질환의 주요 위험 원인은 흡연이 41%, 고혈압이 21%, 기타 요인으로 발병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허혈성 심장 질환. 그러면 심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질환을 다 보장해 주는 게 바로 이건가요? 아니에요.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도 보장이 안 되는 특약이 있는데요. 바로 부정맥과 심부전입니다. 성인의 심장은 1분에 약 60회에서 100회 정도 규칙적으로 뛰는데 심장에 전달되는 전기 자극에 문제가 생겨서 지나칠 정도로 불규칙하게 뛰는 거를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심부전은 뭘까요? 심장에 아주 많은 혈액이 모여 있는데요. 그 혈액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병을 심부전이라고 합니다. 심부전은 남자 40에서 50대, 여성 50대 이후의 발병률이 집중되며 주로 기름진 음식이나 흡연, 잦은 음주, 적은 활동량으로 최근 5년 사이 발병률이 10%나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 부정맥이나 심부전의 경우에도 좀 많이 발생하는 편인가요? 네, 그래요. 심장질환 통계표를 보면 허혈성 심장질환이 전체 심장의 55.8%, 기타 심장이 44.2%를 차지합니다. 부정맥은 나이가 들어야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있었지만 요즘은 스트레스와 생활 습관으로 인해 젊은 나이에도 부정맥 진단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네. 부정맥 환자 41만 명, 심부전 환자 14만 명으로 심장질환 환자 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부정맥과 심부전을 좀 보장해 주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부정맥 진단비와 심부전 진단비를 보장하는 심혈관 진단비로 든든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데요. 보험사마다 보장하는 범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보다 넓은 범위인 심혈관 질환 보험이 있습니다. 50대 이후부터 급격히 발생률이 증가하고 특히 날씨가 추워져 겨울에 자주 발생하는 심혈관 질환 보험을 가입할 때는 심부전증, 기타 부정맥, 심근병증, 심장염증 질환, 심장 판막 협착증까지 모두 보상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혈관 질환에는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보통 스텐트 삽입술을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통상적으로 2번에서 3번 정도 받기 때문에 치료비 또한 사실 많이 부담되는 게 사실입니다. 스텐트 삽입술이란 막힌 혈관을 찾아낸 뒤에 혈관 안으로 도관을 삽입해 풍선을 넓히고 스텐트라는 철망을 삽입, 혈관을 수리하는 시술입니다. 보통 시술 후에 합병증이 없으시 대부분 일주일 내에 퇴원해서 일상으로 복귀 가능합니다. 대부분 실손보험으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어느 정도는 되시겠지만 갱신형인 실손보험을 갖고 계시는 경우 보험료가 병력이나 나이 증가분에 따라 비싸지다 보니 부담되셔가지고 유지하지 못하거나
병력이 있으셔서 실손보험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시라면 진단비와 매회 지급받는 수술비로 든든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혹시 주변에 실제 사례도 있을까요? 아, 네. 이분은 70세 여성분이셨는데 보험이 1세대 실손 하나만 가지고 계셨어요. 70세 중반이시면 사실 노후를 즐기셔야 되는데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갈 뿐더러 보장을 많이 받지 못하는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고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해드렸고 나머지 금액으로 혈관 질환을 준비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혈관 질환으로 스텐트 서비스를 3번을 하게 되셨고 그 전에는 실손보험 하나만 믿고 계셨는데 다양하게 보장 범위를 넓혀드렸더니 치료하실 때 마음이 너무 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준비를 해주셨는지 자세한 내용이 좀 궁금한데요. 설명해 주시죠. 네, 진단비는 최초 1회지만 진단 받기만 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뇌혈관 진단비, 심장혈관 진단비를 구성해 드리고요. 진단비보다 가성비 좋고 실제로 시술이나 수술을 할 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수술비 특약을 넣어 드립니다. 수술비가 중요한 이유는 뇌랑 심장으로 인한 수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심장 수술은 3,682만 원, 관상동맥 우회 수술은 3,524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뇌 심혈관 질환의 높은 재발률을 감안한다면 보장 기간과 보장 범위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보험 알면 알수록 우리 삶에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요. 보험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 내 가족의 안락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아플 때를 대비해 준비가 제대로 돼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 나이가 들수록 혈관도 늙어요. 장기나 뼈 같은 경우는 인공이나 이식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젊어지고 수술이 가능하지만 혈관은 통째로 갈아 끼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혈관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지금 당장은 건강하기에 우선순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행복은 건강이 아래에서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오늘 혈관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릴게요. 혈관 질환을 대비하는 건 건강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아프기 전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당뇨나 고혈압을 미리 관리하시고 건강검진 받았을 때 혈압이나 혈당 수치에 변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관리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의 기본은 첫 번째로 보험료가 저렴해야 되고 두 번째는 보장 범위가 넓어야 되고 진단비를 기본으로 하시되 수술비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건강검진으로 인해서 질병이 초기에 많이 발견되고 있고 신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보험이 신기술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점검하셔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주제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주제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또 어떤 내용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치매보험과 재가보험입니다. 관련해서는 배수연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볼 건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세연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공포로 다가오는 질병이 무엇일까요? 바로 치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암은 본인이 고생하는 병이라고 하지만 치매는 가족이 짊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치매 환자의 가족들은 굉장히 고통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암이인데요. 왜 암보다 치매를 무섭다고 하는 걸까요? 아마도 자신의 고생보단 가족을 고생시킬 수 있다는 그런 고통이 있고요. 아직까지 한국은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치매에 걸리면 가족들이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한국은 치매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2017년 치매 국가 책임제를 통해서 전국 보건소에 치매 안심센터도 개설이 되고 있고요. 점차 혜택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 치매보험뿐만 아니라 장기요양 등급에 따른 재가보험이라는 것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부쩍 어르신들이 좀 많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이 치매 환자분들은 대체 얼마나 될까요? 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치매 환자는 2015년 약 63만 명에서 79만여 명으로 늘어났고요. 정부에서 2025년에는 약 108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의 전 단계일 수도 있는 경도인지 장애 환자도 2015년 146만여 명에서 2025년 약 236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면서 노인 인구 비중이 커지고 있어서인데요. 이 치매는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으로 인해서 기억력, 언어 능력, 진압력, 판단력 및 수행 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치매가 걸리면 최근의 말이나 사건에 대해 기억을 못하거나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오늘 몇 월 며칠이더라 하면서 날짜와 시간에 대한 감각이 점점 무뎌지기도 하고요. 자주 다니던 마트가 기억이 안 나거나 집안의 간단한 도구를 다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증상은 인지기능 변화에 따른 증상이었고요. 정신행동 증상의 변화도 옵니다. 충동 조절이 되지 않거나 슬프거나 기분이 처진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고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거나 초조해하고 자꾸 몸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치매의 종류와 비율을 좀 살펴보면 알츠하이머가 50%, 혈관성 치매가 2에서 30%, 파킨슨 루이소체 치매가 10%, 기타 치매가 10에서 15%를 차지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치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요. 이 종류에 따른 특징도 있을까요? 네, 갖가지 치매를 좀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인 알츠하이머는 뇌세포의 퇴화로 인해서 기억력을 포함한 다양한 인지 기능이 점진적으로 저하가 되면서 일상생활의 장애가 초래되는 만성 질환입니다. 네. 신경세포가 점차 손상이 되면서 정신 집중이 안 되고 쉽게 혼돈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판단력이 좀 흐려집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것은 혈관성 치매입니다. 장유한 전문가님이 설명드린 것처럼 혈관성 치매는 동맥경화나 혈전 등의 원인에 의해서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진 것이 원인이 되고요. 뇌 안으로 흐르는 혈액의 양이 줄거나 뇌혈관이 막혀서 손상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파킨슨병 치매입니다. 행동이 느려지면서 뻣뻣한 움직임, 손의 떨림, 종종 걸음 등의 파킨슨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파킨슨 증상이 먼저 나타나면 루이소체 치매, 치매가 파킨슨병보다 나중에 나타나면 파킨슨병 치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자님 혹시 술 좋아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저의 습관을 많이 이야기 드리는 것 같은데 다행히 술을 즐겨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너무 다행입니다. 네. 네 번째는 알코올성 치매입니다. 기억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해마가 손상이 돼서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현상인데요.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알코올성 치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역성 저하, 가역성 치매입니다. 가역성 치매는 특정 질환이나 영양소 결핍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원인 질환을 치료를 하거나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면 회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치매 종류에 대해서 아주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치매 보험 언제 가입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치매 치료는 간병은 저축으로 충분히 준비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40대에서 50대 후반에 가입을 하는 걸 좀 고려해보는 것이 좋고요. 80세 이후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는 거, 그리고 보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험료가 상승한다는 걸 고려한다면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치매보험은 단순히 가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 국가에서 노후 생활의 안정과 또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회보험 제도라는 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건 어떤가요? 네, 저희 나라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라고 해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도움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재가보험이나 장기 요양 등급 이런 것들은 조금 생소하거든요.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재가보험을 잘 알기 위해서는 국가지원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신청 대상을 좀 알아볼게요. 65세 이상인 경우 장기요양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제출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고요. 65세 미만인 경우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을 해서 21가지 노인성 질병 여부를 확인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위험도가 굉장히 좀 높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등급을 받는 판정 절차가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좀 치매가 아직 저에겐 좀 먼 질병이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처럼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이 판정 등급은 또 어떻게 받는 거예요, 전문가님? 네, 신청을 하고 나면 법이 정한 대로 30일 이내에 등급 판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보통 14일 안으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처치, 재활 여부 이렇게 5가지 영역에서 인정조사라는 걸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서 일어나 앉기가 가능한지, 옷 벗고 입기 혹은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와 같은 항목을 토대로 평가를 하고 추가적으로 같이 사는 배우자나 자녀분들에게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등급을 받게 되면 1에서 5등급으로 나뉘는데 3에서 5등급은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1에서 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양 등급 판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재가급여 서비스 정확히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전문가님? 네,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문 요양. 요양보호사님이 직접 어르신의 가정으로 가서 일정 시간 동안 집안일 또는 수발을 출퇴근하면서 도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방문 목욕. 요양보호사님이 가정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 방문 간호.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방문 간호사가 대상자 집에서 진료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인 유치원 주 야간 보호 서비스. 5번째, 단기 보호 서비스. 센터 내에서 24시간 동안 보호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나라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만 보호가 가능한 단기 보호 서비스입니다. 6번째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복지용구를 구매 및 대여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6가지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6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집에서 도움을 받는 겁니다. 있을 제, 집, 가. 네, 그렇군요. 정말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서 1, 2등급부터는 시설급여 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해주셨는데 이 시설급여는 대체 뭔가요? 네,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장기 요양 시설에 장기간 입소를 해서요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좋은 서비스여도 단점은 있기 마련인데요. 바로 자기분담금이 존재를 합니다.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재가급여 보험이라는 형태의 보험이 새롭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재가보험이요? 그런 것도 있는지 저는 지금 처음 알았는데 이름이 좀 생소하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치매보험과 재가보험의 차이점은 또 뭔가요? 네, 치매보험은 치매의 척도를 측정하는 CDR 척도를 기준으로 경도, 중증도, 중증으로 나눠서 진단금을 받게 됩니다. 개념이 조금 어렵다면 치매 등급에 따라서 진단금이 나오는 보험이고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재가보험은 노인장기 요양보험에서 등급 판정에 따라 지원되는 혜택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보험인데요. 예를 들어서 치매 진단금은 딱 한 번만 받지만 재가급여 보험은
서비스를 이용 시 매달 50에서 15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소득이 끊기는 순간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요, 전문가님, 이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이 방문 요양 서비스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땐 어쩌죠? 네,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6번째, 제가 급여 서비스 6번째 복지용구를 구매하는 건데요. 500원짜리 미끄럼 방지 양말, 미끄럼 방지 패드를 구매하셔도 서비스 이용으로 인정이 돼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이 주변에 실제로 좀 보장을 받으셨던 사례도 있을까요? 네, 미끄러져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통해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을 입으셨는데 그 후유증으로 CDR 척도 3점을 받으셨고요. 그래서 치매를 진단받으셨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제가 서비스 이용하시고 치매 진단 보험금도 같이 진행 도와드렸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사례를 듣고 나니까 이 치매 보험의 필요성이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연세가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보험을 구성할 때 어떤 것들을 위주로 이 치매 보험을 구성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보장 기간도 구성하는 기간 특약도 개인에 맞춰 모두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드린 재가 지원 서비스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장기 요양 등급 신청을 하고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험사에서 정한 보험금을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보험금이 나오는 특약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건강하실 때 용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노치원이라고 해서 주야간 보호센터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보험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인재지원 등급 특약을 좀 추가하게 되는 것인데 이 재가보험과 치매보험까지 함께 준비를 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자, 혹시 보험을 가입한 후에 내가 어랏 하고 놓친 게 있어서 필요한 특약을 좀 추가로 다시 넣을 수도 있을까요, 전문가님? 보험은 추가 특약은 불가능하고요. 특약 삭제는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재지원 등급과 함께 치매 보험을 구성할 때 이 특약만은 꼭 넣어야 한다 하는 것들도 있을까요, 전문가님? 특약도 너무 중요하지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지정청구 대리인을 필수로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말 그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대리인을 설정하는 계약입니다. 일반적으로 실비보험이나 암 등의 질병 관련 보험은 굳이 지정 대리 청구인 제도를 활용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오늘의 주제인 치매, 재가보험의 경우에는 그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치매 재가보험인데요. 보통 치매는 중증 치매, 거동이 힘든 경우에 보험금의 지급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인 즉슨 중증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온전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해당 상황이 되면 보험금 청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가 아닌 다른 이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부모님이 치매에 걸려서 거동조차 못할 때 이 자녀가 직접 이런 것들을 좀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보험금은 보험 수익자에게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보험 가입 시점에 또는 치매가 발병하기 전에 미리 대리인 지정 청구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치매가 발병한 경우 가족 등이 보험금 청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전문가님 덕분에 치매보험과 재가보험에 대해서 저도 오늘 전문가만큼이나 잘 알 수 있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식을 위해 희생하신 우리 엄마 그리고 우리 아빠 이 두 단어만 듣더라도 가슴이 뭉클해지는데요. 지금까지 고생한 우리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늘 제가 설명드린 보험 제가 치매 보험으로 부모님의 빛나는 노후를 만들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화면으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인생설계 원픽,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